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와 더불어 16세기는 유럽 세계경제의 등장에 있어 전환점의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많은 경제적 위기가 존재했다는 점을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의 경제적 위기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우선 가격 동향에서의 변화입니다. 이전 유럽 세계 경제의 경제적 확장을 지탱해 주었던 가격 상승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의 종결은 시기에 있어서 지리적인 격차가 있었습니다. 즉, 북부보다는 남부에서, 그리고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그리고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서 더 빨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무적 함대가 패배한 직후에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은 여전히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승기와 하락기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일종의 정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1622년까지 이어졌고, 이후 결정적인 경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무적 함대의 군사적, 정치적 패배는 스페인의 경제적 침체를 상징하는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했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착취는 특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발전된 기술로 행하는 일종의 원시적 사냥, 채집에 가까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토지와 인력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단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오 노동력을 소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자신의 노동력을 소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의 금과 은 수입의 감소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1641년에서 1650년에 아메리카로부터 스페인의 세비야로 수입된 금과 은의 연평균 수량은 은의 경우 1591년에서 1600년의 평균 수입량의 39%, 금의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금은의 삼출량의 감소는 한계 수학 체감 법칙과 이윤 체감 법칙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무역은 갑작스럽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절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는 이미 불균등한 국가 발전을 수반하는 단일한 유럽 세계 경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차이를 야기했습니다. 북서부 유럽 국가들에서의 가치 절하는 남부, 중부, 동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면 정도가 훨씬 덜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절하들은 금은의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금은의 가격 변동과 물가의 변동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주로 후자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유입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물가의 변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6세기와 17세기를 구분해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홀란트와 어느 정도로 잉글랜드만이 유럽 전반의 경기 침체를 피했습니다. 왜 북서부 유럽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력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낳는 힘들에 대한 북서부 유럽의 저항이 유럽 세계경제 내에서 이 지역이 가진 이점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리적 입지 조건, 북동부의 곡창지대 및 산림 지역과
그 수출품들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 교차점에 있는 대서양. 두 번째, 산업적 능력.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직물처럼 과거에 뿌리를 둔 능력 또는 스웨덴의 철처럼 국제경제의 학대에 의해서 실현된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를 둔 능력. 이에 더하여 이 시기에 지중해 지역에서 인구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유럽의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지정학적 현상들은 스페인이 지배하는 대서양의 종결과 유럽이 지배하는 대서양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1590년에서 1600년 사이의 네덜란드인들과 영국인들은 그때까지 포르투갈,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던 아시아 교역, 특히 후추 교역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에 향신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 세계 경제의 호황기였던 16세기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후의 시대인 17, 18세기를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난 유럽 세계 경제의 강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 18세기의 유럽 세계 경제의 강화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패권 다툼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 18세기의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패권 다툼의 승부에서 결정적인 카드는 17세기 초인 1600년에서 1640년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우선 16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산업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교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의 시작과 끝 사이에 세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잉글랜드의 국제교역이 절대적으로 팽창했지만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국내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했습니다. 둘째, 암스테르담이 안트워프를 계승하여 유럽 세계 경제의 중추가 되었으나 네덜란드에 대한 잉글랜드의 관계는 의존과 보완의 관계에서 경쟁의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셋째, 잉글랜드의 외부 교역이 유럽 내에서 훨씬 다변화되었고 그리하여 잉글랜드는 러시아, 레반트, 인도양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와 체계적인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 17세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변화들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순조롭게 전개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잉글랜드의 사회적,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에 따라 잉글랜드의 정치체제를 분열시키는 상충된 이해관계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안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잉글랜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국가나 조직은 다른 선례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선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멀리 후퇴하는 것. 예를 들면 외국의 곡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는 북부 이탈리아가 걸었던 탈산업화의 길입니다. 둘째, 더욱더 해외로 팽창하여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에 대한 압박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여 수요에 대한 압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부 네덜란드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중간한 타협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잉글랜드의 국왕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국가기구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화할 때까지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지연시켜 왔고 그럼으로써 잉글랜드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 사이에 폭발적인 그러나 불가피한 재조정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초반에
경제적 불황이 시작되었을 때 잉글랜드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불황은 갑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한동안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 갑자기 더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잉글랜드에 대한 대륙 통화들의 가치 절하로 인해 교역 조건이 불리해졌던 것이고, 즉 영국의 직물이 유럽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만큼 가격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는 금은의 유출을 낳았고 1621년과 1622년의 흉작은 잉글랜드가 곡물을 수입하게 만들었고 이 역시 금은의 유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금은의 유출은 잉글랜드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잉글랜드의 상인들과 정부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부와 상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상인들은 보호조치의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첫째, 잉글랜드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비영국인들의 권리 제한. 둘째, 영국 상선에 대한 의무적인 이용의 확대. 셋째, 직물 교역을 증대시키고 금, 은을 국내로 벌어올 수 있는 발트의 곡물의 자유로운 재수출. 반면 정부는 상인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해 집단은 수입 곡물의 낮은 가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곡물 수입의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 정부는 폭동과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빈곤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안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을 부활시켜야 할 필요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를 포함한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1623년에서 24년 사이의 흉작과 1625년의 흑사병으로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곡물 수입의 증가는 국제 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권의 개입 역시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상업상의 신뢰 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잉글랜드에 대한 대륙 통화들의 가치 절하로 인해 교역 조건이 불리해졌던 것, 즉 영국의 직물이 유럽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만큼 가격이 올라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인 직물 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는 해결책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직물 상인들이 국가기구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왕권이 산업가들에게 조금 더 감량된 작업장을 경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권이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지나친 비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실업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생산 방식의 어떠한 변화가 경제적 불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산 방식의 변화가 경제적 불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잉글랜드의 직물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가격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재수출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잉글랜드의 상업 정책은 17세기 잉글랜드의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인 첫째, 식민지 팽창에 대한 관심, 둘째, 네덜란드와의 경쟁을 자극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러한 잉글랜드의 대응은 17세기의 잉글랜드의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